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정혁입니다.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귀한 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통해서 국제개발협력에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제개발 협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개발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거에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코어에 빈곤의 해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빈곤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근데 절대 빈곤만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빈곤의 문제는 절대 빈곤 이외에도 상대적인 빈곤도 빈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빈곤의 문제 해결은 국가의 소득 수준하고 상관없이 늘 남게 되는 문제로 이해를 해야 국제개발이 왜 모든 나라에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 국제개발을 위한 협력이 필요한 이유가 실제로 이제 이해가 되게 됩니다. 저소득 국가나 중소득 국가나 고소득 국가, 아니면은 점점 글로벌 커넥션이 강해지는 전 세계에서 이런 식의 협력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개발과 빈곤의 문제를 이렇게 넓게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상생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국제개발 협력이 이해가 될 수가 있고, 한 가지 특히 이제 한국에서 이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잘못된 면이 있는데, 국제개발 협력은 국제개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의 협력의 하나의 수단을 찾는 모델러티이기 때문에 국제개발 이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ODA는 국제개발 협력의 일부 수준인데, 많은 경우에 이제 한국에서 국제개발 협력을 얘기한다면 이제 ODA랑 동일시하는 문제의식이 있는데, 거기에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런 거 하니, 실제로 절대 빈곤이나 상대 빈곤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젠다들을 ODA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적고요. 또한 국제개발 협력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제약이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국제개발이라면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보지 않을 경우에 ODA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신 거고, 실제로 재원의 흐름에 있어서도 그 몬테레이 컨센서스나 아니면은 아디스아바바 액션 이후에 논의되는 많은 국제개발에 대한 그 논의들 이후에 개발 재원의 구성이 많이 바뀝니다. ODA 위주였던 그 개발 재원의 구성이 현재는 개도국에 들어가는 익스터널 펀딩의 15%밖에 되지가 않고 85%가 되는 거는 다 BODA 재원들, 그러니까 무역이나 투자나 송금이나 이런 식으로 민간 재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런 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제개발의 현황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산업혁명 이후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그 전 세계의 소득 불평등이 계속 확대되는 것이 산업혁명 이후에 관찰되는 현상인데, 그 전 세계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각 국가 내의 불평등이 변화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국가 간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1820년대 이후에 전 세계 불평등의 확대는 국가 간의 불평등 확대 때문에 기인하였고, 실제로 국가 내의 불평등은 줄어드는 양상이 보입니다. 이 얘기는 국가 간의 차이, 이런 시간이 변하면서 국가 간의 불평등 차이가 늘어나는 것은 국가 간의 성장의 성과가 달랐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제개발에 있어서 불평등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이 성장의 격차를 줄이는데 그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결과로 현재 이 그림은 1인당 소득 분포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빈곤율, 이제 절대 빈곤율인데요. 95년 기준으로 했을 때 1달러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인구 비율이,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 쪽에 있는 많은 나라는 아직도 60에서 80% 정도가 하루에 1달러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이제 사는 나라들이 꽤 있는 걸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많은 경우에 인식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의 불평등의 갭이 벌어지는 큰 이유가 국가 간의 경제 성장의 그 다이나믹스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 다이나믹스가 1960년대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크게 바뀌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왼쪽의 그래프가 이제 OECD에 있는 그 물가 수준이나 이제 purchasing power도 어저스트한 그 growth rate의 평균 성장률인데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트렌드, 거의 이제 1% 가까이 이제 떨어지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그 소위 얘기하는 저희들이 말하는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는 그 월드뱅크의 인컴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보자면은 어퍼 미들 인컴이나 로우 미들 인컴 혹은 로우 인컴 컨트리들은 90년대 중반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혹은 음액값에 있던 것들이 반등을 하는 모양을 보여줍니다. 이걸 조금 더 90년대 이후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그 소득 그룹을 고소득 그룹 그리고 그 로우 미들 인컴, 어퍼 미들 인컴, 로우 인컴으로 다 나눠서 봤는데요. 90년대 중반 이후에 특히 어퍼 미들 인컴, 저희들이 보통 이제 신흥 경제로 인식하는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의 성장률이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성장률보다 낮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밀레니엄,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는 어퍼 미들이나 로우 미들이나 이 나라들을 다 고려를 해도 이 소위 말하는 중진국들 그리고 저소득국조차도 고소득국의 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의 축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이고, 또 하나가 이런 면에서는 그 개발협력의 어떤 그 수요가 단순히 미리 잘 먼저 발전한 나라들이 후발 국가들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의 그 개발협력보다 실질적으로 글로벌라이즈된 이 경제 성장의 질서를 다시금 생각하고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개발 협력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경험의 발전 경험 관점에서 그렇다면은 이런 개발 협력이 어떤 식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가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한국 경험의 지난 60년 동안 내 발전 경험을 이 딱 두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6P, 60. 그러니까는 연평균 6%씩 6 decade, 60년 동안 성장한 나라인데, 이거는 모든 나라를 다 성장률을 이렇게 장기 성장률을 계산했을 때 이 나라는 정말로 한국에 유일합니다. 뭐 개발 협력 얘기할 때 한국의 유일한 점을 여러 가지를 말을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는데 이것만은 그대로 서바이벌을 합니다. 그래서 이 6P, 60의 뒤에 있는 원인이 실제로 무엇인가를 저희들 스스로 먼저 알아야 실제로 한국의 발전 경험을 통해서 국제개발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을 보기 위해서 60년 동안의 장기 그 성장 회계를 제가 계속해서 지난 5년, 6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몇 가지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아시아하고 한국 경제 성장을 비교해 보면은 이 다른 아시아 나라하고 한국의 그 차이, 격차가 벌어지는 거는 이게 마치 부채꼴 벌어지듯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냥 성장률의 차이입니다. 성장률의 차이이기 때문에 6P, 그러니까 6%씩 늘어났는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 속도의 차이가 중요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이 더 흥미로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프리카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 그 가나 재무장관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60년대에는 한국하고 가나하고 비슷한 게 아니라 가나가 한국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지게 되는데, 그럼 가나가 성장하지 않는 경제였냐?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전에 60년대, 70년대 가나는 성장하는 경제였는데 이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근데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 소위 얘기하는 그 growth acceleration이라고 하는 용어가 경제 성장에 있는데, 이제 갑자기 도약을 딱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도약을 한 나라는 아프리카에도 많고,
또 남미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로스 액셀레이션은 에피소드를 카운트를 하면 제일 많은 그 지역이 아시아가 아니고 아프리카하고 중남미입니다. 그 얘기는 이 6D, 그러니까 6데케이드 동안의 성장을 유지했기 때문에 한국이 이런 나라들과의 소득 격차가 성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이 나게 됐다는, 그러니까 지속 가능 성장의 중요성, 속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느냐의 이제 문제라는 것인데, 이 시간상 남미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리고 한국 발전 경험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가교 역할 얘기를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한 그림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포지션을 나타낸다고 보는데, 아주 못 살았던 60년대부터 시작해서 도약을 한 단계가 80년대 중반, 80년대 말까지 있었다면,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신고전파적인 경제 성장을 하면서 정상 상태로 수렴하는 성장률이 일단 떨어지겠죠. 이런 그 도약과 그리고 정상 상태로 가는 모든 경제 성장의 트랜지션 다이내믹스를 다 아우르고 있는 나라는 이것도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초기 조건이 다른 그 유러피안 그 도너 컨트리와는 달리 지금 현재의 개도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슈를 다 쥐고 있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한국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6P60 그로스를 통해서 한국의 변화를 다른 나라의 변화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건 뭐냐면 70년대에 있는 국가들을 소득 10% 단위로 10% 분위부터 100%까지 나는 10개로 데사일 그룹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2019년도 같은 식으로 나눴을 때 이게 인터내셔널 글로벌 인컴 모빌리티 테이블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많은 경우에 이제 그 그린 컬러에 있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르완다 같은 경우에 70년대에도 하위 10%였고 19년에도 하위 10%인 나라, 제자리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위에 있는 그 다이어고널의 위에 있는 나라들이 낮은 하위 소득분위였지만 높은 소득분위로 옮긴 나라인데, 여기에서 그 5계단 이상 뛴 나라는 전 세계에서 딱 두 나라입니다. 그 보츠와나하고 한국, 이 두 나라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이제 떨어진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70년대는 뭐 7분위, 8분위에 있다가 최하위로 떨어진 게 베네수엘라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테이블이 얘기해 주는 것이 소위 말하는 파버티 트랩이 운명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장 좋은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한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어떤 그 경험을 실제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했는가를 분해를 한 두 가지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요. 하나는 그 한국 경제의 지난 60년간의 성장 소득을 인적 자본에 의한 요소만 발라내고, 아니면 물적 자본 축적, 아니면은 그다음에 생산성, 아니면은 노동의 그 모빌라이제이션에 의한 것을 나누어 봤을 때, 네 가지 요소로 봤을 때 흥미롭게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것이 한국은 생산성입니다. 이게 시대마다 다른데, 그게 그 두 번째 테이블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것인데, 이게 생산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발견인 것이, 그 알윈 영이나 폴 크루그만 같은 사람들이 90년대 초에 이스트 에이시아의 그로스는 미러클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장기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생산성 성장인데, 그 생산성의 기여가 그 홍콩을 빼고는 이스트에이시아 칸트리들이 한국을 포함해서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러는데, 그 분석 그 기간이 30년이었습니다. 초기 30년.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알 수 있는 것처럼 시대별로 메이저 컨트리뷰팅 팩터가 이제 변하게 됩니다. 60년대에는 노동과 인적 자본이 가장 큰 기여 요인이었고요. 70년대 소위 이제 그 눈부신 그 개발 시대에 했던 때는 물적 자본 축적이 가장 큰 요소였는데, 이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 축적의 기반을 바탕으로 80년대에
생산성 경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0년대에 갑자기 3.7%, 3.3%에서 2%대 성장을 30년을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 생산성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6D 중에서 6D, 그러니까 60년 동안 성장했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신흥국들이 계속해서 아까 이제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경우에 그로스 액셀러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멈춰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중진국 함정이죠. 그 중진국 함정에 이거는 그 토지와 그다음에 구조전환까지 포함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좀 더 자세히 본 결과인데 이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한국의 그 소득 발전에서 소위 말하는 미들인컴 카테고리에 한국이 머물렀던 기간이 딱 6년입니다.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그러니까 60년대에서 70년대로 이렇게 테이크오프한 익스피리언스를 가진 나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미들인컴 박스에 딱 6년에서 지나고 그 밖으로 이제 고소득 국가로 나간 나라가 한국이 유일한데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 경제 기반 경제로 전환하던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ODA를 그러면 이런 과정 중에서 어떻게 썼는지를 보게 되면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주 진하고 짧게 썼다라고 이제 요약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전후 시대의 복구를 위해서는 무상 원조 위주로 쓰다가 그것이 실제로 성장 특히 이제 그 70년대 개발 시대에 의해 고도 성장으로 진입했을 때 모든 원조는 무상은 거의 사라지고 이제 유상 원조로 받아서 투자 위주의 원조로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DA를 쓴 그 전략 자체도 한국에서 이쪽으로 네, 시간이 제가 이제 2분밖에 안 남았다고 나오는데요. 이런 식의 ODA 활용 자체도 전략적으로 이제 활용을 했는데 그 큰 틀이 ODA 릴라이언스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았고 그리고 무상원조에서 유상원조로의 전환이 굉장히 빨랐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에서 이제 흥미로운 게 제가 최근에 하는 그 연구인데 그럼 ODA라는 게 진짜 개발 효과성이 있는 것인가를 7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굉장히 그 익스텐시브한 그 회귀 분석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봤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그 인컴 그로스 이펙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MDG 기간 이후에만 ODA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인컴 그로스 이펙트가 나타나는 기간에도 TLP 그로스에서는 마이너스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ODA를 활용을 할 때 생산성은 후퇴를 하는 거고 그러면 어느 채널을 통해서 이게 실제로 소득 성장이 이제 늘어나는 경우에 늘어나느냐 주로 이제 job creation이나 input growth 특히 이제 capital accumulation 쪽에 컨트리뷰션을 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 얘기는 현재 ODA가 많은 경우에 2000년 이전에는 아예 효과가 없었고 있었던 기간에도 주로 그 물적 자본 축적 위주나 아니면은 그 job creation 쪽에 있어서 이게 롱런 그로스의 어떤 그 소스가 되지 못하는 게 실제로 지금 국제사회에서 ODA를 사용하고 있는 자원 배분의 이제 현실입니다. 요즘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SDG 이런 SDG 얘기를 많이 하는데 SDG나 골이 벌써 뭐 17개고 서브골을 치면은 232개인데 이거를 ODA로 해결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뭐 요즘은 많이 나오는 개발 지원 논의가 from billions to trillions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이런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단위가 10억 달러 단위였다면 지금은 조달러 1년에 필요한 예산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는 못한다라는 게 이제 결론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개발금융 이 디벨롭먼트 파이낸스의 영향이 이제 중요한데 개발금융은 단순히 이제 개발을 위한 재원동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 섹터가 개도국의 개발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식의 국제개발협력의 모델레트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국제개발협력을 접근할 때 상생발전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ODA 이외에 BODA를 같이 보완관계로 만드는 국제개발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그리고 개발 재원이 과연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재원 배분을 제대로 해결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험을 봤을 때 협력국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개발 협력을 해야 될 디멘션이 달라진다는 거죠. 인적 자본 위주로 해야 될 나라들과 물적 자본 아니면 생산성 성장과 안정화까지 생각을 해야 된 어떤 개발 협력의 국가들이 실제로 한국 쪽에서도 전략적으로 차별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장기 발전 성장을 위해서 이게 한국의 사실은 장점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하는 ODA와 달리 할 수 있다. 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한 그 지식 협력과 금융 협력이 조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리고 ODA, G2G의 ODA 이외에 실제로 민간 부분의 금융을 끌어들일 수 있는 협력관계 구축이 있어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리더로서 임팩트 있는 국제개발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